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네, 칼 858기 사건 28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별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칼 858 무엇이 진실인가, 왜 아직도 이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가는 우리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칼 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가 수기를 6권이나 썼어요. 네, 베스트 작가 구상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김현희의 고백록 1991년도에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네. 표지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한 달 만에 40만 부가 팔려 나왔네요. 네, 와, 뭐 이 당시는 대단하죠. 뭐, 네. 근데 이게 어떤 뭐 그 안기부나 권력의 비호나 어떤 이런 거 없이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선은 그 김현희가 그 수기 네. 6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인쇄는 뭐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고백록이 40만 부 팔렸는데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면 네. 사료기서 240만 권, 한 300만 권 뭐. 뭐 그 이상 팔렸을 네, 겁니다. 네. 뭐 학교도 뿌리고 도서관 뿌리고 이 고려원 출판사에서 다 냈는데 네. 이것도 뭐 안기부하고 관련된 출판사죠. 출판사가 그렇습니까? 예. 뭐 박철원이 또 관련돼 있고 네. 김현희 그 자전적 수기들은 이 김현희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필 작가, 안기부 대필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안기부가 고용한 작가, 대필 작가 노수민 씨가 이 김현희 수기를 써줬습니다. 이 그럼 책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냥 뭐 나중에 네. 노수민 씨가 자백을 했죠. 자기가 저기 안기부에서 퇴임하고 나서 자백한 건가요? 이제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 대필 작가를 붙여주고 네. 그리고 이 수기뿐만 아니라 안기부가 할 짓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짓 너무 많이 했어요. 영화도 만들었죠, 영화. 네. 마요미. 네, 마요미 신상옥 감독 네. 이 마요미라는 영화인데 이것이 박철원이가 이 마요미 영화 제작에 깊이 관련돼 있었다고 가족들이 증언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요? 네, 가족들이 네. 예, 이 영화를 만들 때 그 가족들이 이제 이거 만들지 마라. 그죠? 이게 세상에 테러범을 미화시키고 무상화시키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테러범이 사형을 당했으면 혹시 몰라요. 그렇죠. 테러범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테러범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것도 테러를 그 예방하고 방지하고 테러범에 대해서 철저히 처단해야 될 안기부가 이 짓거리를 테러범을 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그 가족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강행하고 신상옥 씨가 그 가족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보고 뭐 영화를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네요. 예, 그 만나지도 않았죠. 이제 안기부하고 서로 같이 협조하면서 만들었죠. 신상옥이 누굽니까? 그죠? 이게 하여튼 책도 베스트셀러가 예정되어 있고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네요.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뭐 엄청난 돈을 벌었죠. 미국에다 또 수출도 하고. 뭐 그 김현희 수기를 읽어보면은 그 스스로가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 같아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자기가 북한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북한에 대해 너무 몰라.
그러니까 노수민 씨라는 그 대필 작가가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썼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게 뭐 노시민이가 뭐 김현희 만났겠죠. 예. 당연히 그러나 음. 안기분에 북한 관련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겠죠. 그거 다 끼워 맞추기지. 창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창작이지. 그건 뭐 그냥 보면 이게 수기도 아니고 그냥 추리 소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봐요. 김현희가 진짜 자기가 북한 사람이다. 북한에 살았고 학교도 다녔고 공장할 때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이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들 제시하면 되잖아. 예. 자, 예를 들어서 만 17세가 되면은 북한에서는요 국민증이 나와요. 우리나라 아마 생길걸요? 예, 북에서는.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번호 식으로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국민증 번호 나 몇 번이야 라고 하면 그죠? 아, 이 사람 진짜 북한에서 그런 번호도 받았구나. 근데 김현희 수기, 김현희 진술서, 재판 기록, 검찰 기록, 안기 수사 기록 그 어느 군데도 국민증 번호가 없어. 김현희 이름 다 달라가나. 아 그냥 대충 그냥 틀려도 막 쓰면 될 텐데. 걸리잖아. 아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북한에서 예. 그게 번호가 나오면 북한에서 야, 이 번호 누가 있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왜 국민증 번호 못 가? 이제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주민번호. 그렇죠. 주민번호 보고 너 신분증 달라잖아. 네. 신분증 없으면 번호 주잖아요. 네. 이거는 수사의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탈북자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얘가 조선족이냐, 이 사람이 신원 확인, 조선족이냐, 응? 예. 아니면 진짜 탈북자냐. 네. 국민증 번호 갖고 가는 거예요. 국민증 번호 있거든요. 근데 김현희는 왜 국민증 번호 안 물어봐? 왜? 나는 이 안기부가 참 답답한 게 그죠? 그런 거 막 까주면은 오히려 야 진짜 이게 얘 맞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안 까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믿어달래. 그러니까 지금 이 칼파르파기 사건 김현희에 대한 모든 의문점은 본인들이 의혹을 만들게 의혹을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야. 작전이 뭐 불완전한 거죠. 그 공무증 번호 까지 않는 거. 그리고 이 공무증 번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10년 지나서 나 몰랐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오자마자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죠? 그러면 그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를 받았는데 알잖아. 그다음에 노동당 그 사람들은 노동당 있잖아요. 노동당. 네. 그죠? 조선 노동당이 얼마나 막강한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가입하기 힘들죠. 그죠? 정말 특수한 신분, 그 출신 성분, 이거 다 보잖아. 그럼 노동당에 자기가 선발됐으면 노동당증이 있어요. 그것도 노동당증 번호가 있거든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알 수 있을 거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자기가 북한인으로서의 입증할 수 있는 신분 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 수기에도 없어요. 수기 쓰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 나 노동당 번호 몇 번이다. 얼마나 자기가 자신감 있게 그죠? 사람들에게 나 믿어달라 하기 전에 이거로다가 몇 가지 까면 끝나는 건데 그런 거를 일체 다 빼버리고 그냥 계속 믿어달라. 그래서 저는 이런 엉터리 그 김현희 수기를 보면서 정말 스스로가 그 의혹 덩어리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김현희가 소지한 여건이 위조 여건이고 여기에 찍힌 도장들도 위조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위조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공작원인데 위조를 해야 자기 신분을 속이고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위조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현희 여건도 네. 참 이게 흥미로워요. 이게 이제 안기부가 거짓말하고 있고 뭐 안기부 거짓말이면 김현희도 거짓말이니까 김현희 여건은 진짜 여건입니다. 출입국 도장이 네. 출입국 도장이 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논의로 일단 그 뒤로 미루고 거기에 찍힌 이제 직인들이 네. 직접 김현희가 돌아다니면서 받은 그 네. 직인이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왜 그러냐?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김승일 때문에 그래. 김승일. 음. 김승일이가 그 김현희하고 파트너로서 네. 바레인에서 죽었잖아요. 김승일 여권에 보면 1984년도 9월 21일 날 김포공항에 들어옵니다. 입국을 해요. 네. 김승일이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북한 공작원으로서 명단에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80년 이전에 30년 전부터 그렇죠. 50년대부터 네. 공작원 활동. 공작원으로서의 김승일은. 근데 84년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네. 아니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에 김포공항 입국을 해요. 5박 6일 동안 서울하고 대구에 머물러 있어. 호텔은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네. 김승일은 50년대부터 말하자면 북한 공장을 활동했다라고 발표해. 네. 그럼 그저 공장 활동했던 사람이 대남 공작원. 네. 안기부가 발표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84년대 우리나라에 들락날락거려. 공작을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잡아야지. 5박 6일 동안. 입국 어떻게 해? 아니 공작원이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죠? 들어오려면은 다 비자가 있어야 돼.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일본 여권 갖고 들어왔거든. 비자가 있어야. 일본에 그때... 비자가 있어야 돼요. 네네. 우리나라에 네. 들어오려면은 네. 지금은 무비자지만 옛날에는 비자 다 허락받아야 돼. 그럼 비자 허락받으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네. 신원조회 다 하고. 신원조회 해야지. 네. 일본의 신원조회, 우리나라 신원조회 다 해야 돼. 대가라.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비자 내준 거 아니에요. 네. 공작원한테.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왜 몰라요? 공작원 명단이 다 올라와 있는데. 공작원은 명단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안기부가 명단에 확보하고 있었던 그럼요. 인물이다. 예, 이 사람은 이미 다 안기부. 대남 공작원도 인물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비자를 내줘? 그래서 94년도에 5박 6일 왔다 갔던 그 기록이 출입국 있다. 기록이 있어. 네. 그 여권에. 그것도 안기부가 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조가 되냐고. 그러네요. 이게 위조가 아니에요. 위조가 아니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하나는 북한 공작이 아니거나 혹은 이중 간첩이거나. 저는 이중 간첩을 보지 않아요. 일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이죠. 한국인이다. 우리나라 공작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아니 전두환 때 간첩 잡겠다고. 그죠? 그렇게 공안 정부를 만들어 놈들이. 그죠? 30년 대남 공작원을 왜 못 잡어? 입만 벌리면 안보 떠드는 놈들이. 근데 그 여권이 이름이 뭐로 돼 있었어요? 하치아 신이치. 아 일본인. 네, 일본인으로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승일이가 1984년 9월 21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데 어디서 입국하냐? 프랑스에서 들어옵니다. 파리에서. 일본인인데. 일본인데 프랑스 갔다가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서울로. 근데 프레지던트 호텔 예약을 누가 해주냐? 한국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죠? 미리 예약을 해 미리 프랑스에서
태국 타이항공 한국인 직원에게 네. 예약을 맡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서울에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내가 치료할 거니까 며칠간 방을 예약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나와 있는 태국 지사 아니죠. 아닌가요? 타이항공 한국인 직원에게 태국에 있는 네. 타이항공 한국인 직원 이름이 박경희입니다. 네네. 이들이 이름도 확인했어요. 한국 남한 사람 한국인 직원에게 네.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을 예약을 시킵니다. 그러면 타이항공의 박경희는 어떻게 김승희를 알아? 아는 겁니다. 그 진술은 없었어요? 그 박경희 씨는? 박경희는 조사를 안 했어요. 안기부가 참고인 조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것도 안기부가 1984년도 프레지던트 호텔의 예약 카드를 증거물로 제시했어. 거기에 이름이 등장해요. 네. 타이항공. 그러면 안기부는 당연히 박경희를 어떻게 너 김승희를 그렇게 예약을 대행했냐고 참고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안 하는 거야. 지금 박경희 씨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해요. 아, 일본에 있어요? 아니 태국에 있지. 태국에? 태국에.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한 거야. 엉터리로. 그러면 그게 진짜 여권이라고 이제 하는 근거가 되면 네. 그럼 김현희의 여권은 같죠. 네. 네. 김현희 여권하고 김승일 여권하고 똑같이 찍힙니다. 홍콩을 나간다. 그럼 같은 날짜에. 네네네. 네? 마카오를 간다. 같은 날짜에 찍혀. 똑같이 찍혀. 똑같이. 네. 그리고 날 있다고 항상 귀국은 날 있다. 일본 여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권이 위조 여권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다 이거는 김현희 그러고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여권을 이렇게 보면은 여권을 다 KBS PD가 찍었어요. 네. 그 여권을 보면은 스테이플이 있습니다. 네. 스테이플. 응? 우리 호직계. 네. 호치키스. 호치키스가 일본은요 그 당시에 나갈 때 호치키스를 찍어줘요. 응? 귀국. 여권에다가 탁. 네, 귀국 호치키스 찍어줘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호치키스 들어올 때. 그게 다른 나라도 그래요. 미국도 그랬고. 그럼 호치키스가 그죠? 그대로 남아 있잖아. 네. 띈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위조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 여권을 들고 실제로 돌아다녔다라는 건 맞는데 네. 그 여권 자체 있잖아요. 네. 이름, 소유자. 네. 이거는 다른 사람 거를 자기들이 위조해서 썼다. 도용을 하거나. 글쎄 그거는 네. 저는 중요한 것은 도용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 애들이 그 여권으로 어디를 다녔는가? 이 수사 얘들의 그 어떤 그 여정을 보면은 얘들이 북한에 있을 그 시간에 일본에 가 있어. 그건 확인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시 입국해서 자기들이 뭐 공작 교육을 받았다. 그 시간에 전부 다 일본에 가 있던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여권이 위조됐는가가 아니라 그죠? 얘들의 지금 그 일정이 여권에 딱딱 맞춰서 전부 적용해 보니까 말하자면 그죠? 그 북한의 그 공작 기간 동안은 다 일본에 가 있었고. 그거를 안기부는 위조의 증거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네. 따져 보니까 경로는 위조가 아니더라. 네, 아니죠. 그리고 이 칼 858기 사건을 위해서 그 이제 안기부가 이제 그 이 평양을 출국해서 뭐 10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저쪽 동구권을 다니다가 마지막 이라크 바그다드 폭탄을 이제 수령하고 그다음에 바그다드 가서 이제 이 비행기 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11월 14일 날 나리타를 출국해요.
평양을 그래서- 출국하는 게 아니야. 어, 나리타 항공이었어. 네, 네, 이게 다 이게 맞질 않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네. 그래서 여권은 위조, 여권에 찍힌 그 행적은 위조가 아니다. 위조가 아니다.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다시 나리타 공항 귀국. 음, 이게 북한에 간 적이 없는 거로 음. 다 나와 있어. 네, 네, 네. 그런데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안기부나 김현희는 자기들은 일본에 간 적이 없다고 나와. 응? 그 진술서에. 예, 예. 자기 일본에 간 적이 없다고 나와. 음, 여권을 보면 일본에 다 일본인데 뭐 음, 자기들 주거지가. 이게 거짓말 아니야. 네. 해명을 못해. 그래요. 자, 그다음 이제 가족들 얘기 좀 넘어가죠. 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 태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열이 확 받는데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북한 무슨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서 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처우가? 그 이제 우선은 요걸 말하기 전에 네. 아까 내가 이제 그 김현희 일본과의 그 관련성부터 조금 더 네네.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 김현희가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여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은 그 KBS에서 2004년도에 그 일본을 방문해요. KBS PD가 네. KBS 스페셜을 이제 해서 칼 858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KBS에서 가져간 게 그 당시에 PD가 국정을 통해서 받은 게 예방 접종서요. 누구의? 김승일, 김현희게 네네네. 일본 예방 접종서. 김현희와 김승일의 일본 소지품 중에 네. 압수품 목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도쿄 자펜 투어리스트 클리닉. 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기 다른 나라 여행 가잖아. 네네. 이제 그때는 예방 접종 하고 나간다. 하고 나가도 네. 보건소에 가서 그 예방 접종서가 있어요. 김승일, 김현희께 안기부가 그거를 갖고 있었죠. 증거물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압수품 거예요? 목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안기부는 무조건 일본 것만 나오면 다 위조했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 PD가 그걸 갖다 보여줬어요. 네. 일본 보건소에. 일본 거라. 위조가 아니다. 일본 거다. 확인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이럴 수 있죠. 사람을 위조하는 거죠. 그 증은 위조가 아닌데 다른 사람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아니 이 예방 접종서는 네. 그죠?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공작원들이. 그러죠. 응?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네. 얘들이 왜 들고 다녔어? 예. 일본에 무슨 출국 입국할 때 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84년, 87년도 예. 두 번에 걸쳐 예방 접종 내역이 나와요. 음. 84년도에는 얘들이 둘이서 홍콩 마카오 쪽을 많이 돌아다녀. 홍콩 맞고.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 네. 안기부에서는 84년도에 얘들이 돌아다니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그러니까 북한 평양은 다 일본으로 적용하면 돼. 예? 쉽게 말하면. 네, 네. 87년도 또 나가죠. 네. 여기 이제 바그다드 가는 길이야. 음. 이제 바그다드 가기 전에 대한항공 858기 타기 전에 일본 가서 이거 맞고 간 거야. 굳이 또 맞고. 네, 딱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히 맞 떨어져요 시기적으로. 네. 다. 이게 일본에서 출발한 거야. 일본이 주 거점이었겠네요. 거의. 일본이 거점이죠. 그죠? 예. 왜 또 이게 그 일본이 거점이 나오냐면요. 이제 그 바레인
그 김현희와 김승일이가 아부다비에서 내려갔고 예. 그리고 본래는 아부다비에서 원래 로마를 가야 되는데 예? 그 노선이 애들이 계약한 그 예, 티켓에 본래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바꿔갖고 그 옆에 바레인으로 가요. 바레인에서 잡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날 잡아봐라야. 어? 멀리 안 가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빙빙 돌면서 날 잡아봐라. 바레인에 가서 음. 애들이 이제 2박 3일 머물러요. 아니 테러범들은요, 그죠? 자기가 어떤 그 범행을 저지르면 바로 그죠? 빨리 튀어야 되잖아. 최대한 빨리. 얘들은 그게 아니야. 그 근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 예? 아주 왜 너희들 나 안 잡냐 이 식으로. 바레인의 호텔에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서 갑자기 바꿔서 자기들 말에 의하면 갑자기 바꿔서 바레인에 가서 응? 가요.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바레인 호텔에 있는데 동경에서 전화가 와. 도쿄에서 얘들 호텔 숙소로. 누구를 찾는다. 예. 누굴 찾는 정확하게 마이미하고 신실 찾는다. 네. 그게 바레인 수사 보고서에 나와요. 누가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도 나오고. 음. 응? 왜냐면 그게 다 전화번호 기록돼야 되니까. 네, 네. 아니 얘들이 지금 그죠?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만 지금 비밀리에 숨어 다니는데 어떻게 일본 도쿄에서 이들에게 전화가 와. 이 둘을 찾는 전화가. 그것도 정확한 방 이름까지. 호수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얘들이 일본과 긴밀히 공조 체제가 있었던 거야. 네. 일본하고. 폭발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하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네. 폭발하는 말은 안기부의 일방적인 네. 아무 근거도 없이 네. 그죠? 폭발 물증이 다 포기한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말한 것뿐이지. 아이고 이게 천안도 완전히 폭발의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늘 해먹는 수법이죠. 자 이제 정부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진짜 이 전두환이라는 인간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말 그 살인마예요. 자, 우리가 진짜 이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었어. 중동에서 일하던 그 젊은 노동자들 또 그 승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승무원들이 이 115명이 그냥 전혀 예측도 못하고 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돼 정부가 그 피해를 입고 그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정말 도시인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나? 김현희는 그렇게 그죠? 법적으로도 사면시켜주고 안기부가 보호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 상대적으로 가족들은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진상규명 요구하니까 붙잡아다가 다 두드려 패고 폭행을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잃은 네네. 젊은 친구들은 그죠? 진상규명 그 합동 뭐 분향소도 있었고 네. 또 뭐 그런 대책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그죠? 진상규명 요구를 일체 못하게 만들었어. 응? 안개하고 형사들이 무서워서 협박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진상규명 못하게 만들어? 왜? 자기들이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죠? 이제 뭐 다 끝난 걸로 알고 자기들도 이제 살 수 있는데 진상규명 못하게 돼. 이건 뭐냐?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가족들이 진상규명 못하게.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뭐다라는 네. 천함의 논리도 그거고.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뭐 세월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그에 대한 그 뭘까요? 그 기본적인 예우를 안 해줬냐면은 이제 궁금한 게 묻잖아요, 그죠? 네. 말하자면 이제 뭐 세월호도
뭐 해양 경찰이 그죠? 뭐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이 질문하면은 답변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었어요. 왜 시신이 한 구도 안 나왔냐? 그랬더니 수심이 깊었다. 말하는 게. 그래서 상어떼가 많아서 모두 잡혀 먹었다. 아니 이게 그죠? 이게 정부가 답변할 거냐고. 그 누가 얘기했어요? 상어 때. 이 상어떼는 네. 이게 칼기 가죽회 네. 초기 회의록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답변서가 나와 있어.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수사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게 이제 정형근이에요. 네. 네. 정형근이가 수사를 또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병영이가 2003년도에 평화방송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회나 대책위 쪽에서 왜 이 블랙박스 못 찾았냐, 시신 못 찾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정근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칼 858기 블랙박스를 못 찾은 이유는 미얀마 해역의 사고 지점 수심이 2,000에서 3,000m로서 초속 300m로서의 빠른 물살로 수색이 어렵기 때문이다. 1초에 300m를 간다는 거잖아요. 1초에 300m. 자, 샥. 안기부가 발표한 사고 지점 안다만 해역 북위 14도 45분, 동경 95도 38분 이 지점입니다. 이곳의 사고 수심은 70m입니다. 약간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 사고 수심이 3,000m. 정형이 뻥치는 거죠. 그럼 되는 대로 한 얘기 예. 같은데. 국민들을 바보라는 거죠. 자, 물살 속도가 초속 300m. 인터넷 찾아보세요. 초속 300m 되는 바다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바람이죠, 바람. 예. 바람의 속도가 풍속 초당 10m에서 12m입니다. 태풍의 경우는 약한 태풍은요 초속 15m입니다. 강한 태풍은 초속 30m입니다. 강한 태풍의 10배군요. 물살이. 네, 물살이. 바닷물 물살이 초속 300m라고 하는 이 안기부 수사국장 그 당시 출신 이게 정영근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애들이죠. 얘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것도 수사 책임자가 자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서 사고 발생 한 달 반 그러니까 1987년 12월 31일 날 한 달 좀 지났네요. 한 달 법무부가 탑승자 전원을 사망 처리했습니다. 보통 이게 실종 단계잖아요. 실종자일 경우는요. 사망 처리가 이 형법에 나와 있어요. 실종 유예 기간 1년이 경과돼야. 그것도 직계 가족이 있으면. 직계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직접 사망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실종 신고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건가요? 네, 실종 신고 먼저. 실종은 당연히 됐고요. 가족들이. 그다음에 사망 신고해야 되는데 사망 신고는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할지 말지는 무조건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직계 가족 할 수 있는 거고. 직계 가족이 이거를 전두환 정권이 어겼어. 법무부가 그걸 할 권한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법무부 장관이 사망 처리라고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렸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에 있다면서요? 네, 형법에 있는데 애들이 법도 없는 애들이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부 장관이 모든 실종자 가족들 호적 등본의 실종자들 호적 등본의 일괄 사망 처리를 단행시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자기들이 해버린 거야. 법적인 규정도 위반하면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정부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요, 자기 남편이 사망 처리 신고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자기 아들 학교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호적등본 떼러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사망 신고가 돼버린 게 처리가. 이 짓거리를 했던 이 그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국가 뭐 배상이나 가족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일부가 이제 저기를 했어요.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몇 가족은 다는 아니고 몇 가족은 이제 다시 이제 정정을 해줬어요. 실종으로? 네, 아니 실종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나는 이 내용 왜냐면 그 사망 그 신고를 할 때는 사유가 써야 돼요. 어떤 사건으로 사망했다라는 거기에 사망 사유를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견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요. 추락 사망으로 나왔어요. 정정한 게. 정정한 게. 그러니까 안기부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 폭파로 인해서 폭파 사망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정해 달랬더니 폭파라는 걸 빼고 추락 사망으로 바꿔줬어. 정정해 준 게. 뭐 별 차이 없네요. 같은 거죠. 근데 어떻든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이제 가족들이 그 어떤 그 법적인 권한까지도 뺏어서 일괄적으로 다 사망 처리를 해버린 거야. 가족들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자기 그죠?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또 국가가 이렇게 자기들이 버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이 사건으로 인한 이중 삼중에 그 그죠? 국민으로서의 그 고통이 컸어요. 이게 바로 안기부 놈들이 한 짓이었어요. 피해자를 오히려 그죠? 피해자를 그럼요. 오히려 뭐 거의 일제 시대 때 불령선인, 뭐 지금은 뭐 종북주의자,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취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를 진상규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 항의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죠? 그 김현희 사면할 때도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김기춘이나 이런 놈들이 김현희 사면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죠? 이거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말 잘 듣는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동의서를 받아. 115명 가족들에게 동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면할 때 몇 사람 있어. 정부 안기부가 관리했던. 그 몇 사람 극소수만 사면에 동의한다라고 받고 그러다가 마치 가족들이 다 사면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특별 사면을 시켰어. 그때 가족들이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 사면을 하냐? 그죠? 이거 종신형 받고 사용 받아도 시원찮은데, 근데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사면을 단행하고, 그죠? 이런 호적 문제도 가족들이 모르게 사망신고 지들이 다 처리해버리고, 이러니 가족들이 원한이 없습니까? 그죠? 진짜 원한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월 오늘이 27일인가요? 네. 근데 오늘 28일. 28일인가요? 이제 내일 29일이면 이제 28주기가 되거든요. 주기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28주년. 그러니까 이게 참 추모제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시신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년이 좋죠. 주년. 가급적 이제 죽음을 뜻하는 것보다는 기다림. 그죠? 이 기다리고 또 진실을 밝히자는 어떤 그런 희망. 그래서 28주년 맞아서 가족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가요? 예, 내일 발표하죠.
그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 이제 김현희가 이렇게 이제 자꾸 공중파 이제 어제도 네네. 27일 날도 YTN 나와서 네네. 인터뷰하지 않아요, 그죠? 네네. 또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와서 이렇게 좀 저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를. 박근혜 대선 끝나자마자 또 나왔고. 또 나왔죠, MBC에서. MBC에서. 예. 그래서 했는데 그 김현희가 참 그 인터뷰 나올 때마다 정말 그 가족들의 또 그 가슴을 후벼 파요. 제일 먼저 소대 끄는 게 자기는 유족들에게 좀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죄한다. 그냥 계속 그게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했단 말이죠. 사고 10년 97년인가요? 98년인가? 98년도. 98년도에 자기가 이 책 써서 벌어들인 8억여 원의 돈을 다 인쇄를 가족들한테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 예, 사과했다는 그거를 얘기.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8년도 12월 이제 뭐한 대개 한 19일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 김현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안기부에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권교체가 바로 된 후에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그 하루 이틀 후에 예.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후보가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안기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가족들 몇몇 사람에게 한 4-5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김현희하고 당신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이제 이 만남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가족회 예, 아마 임원들이 되겠죠. 예, 그 당시 임원들 그 만남을 가졌대요. 4-5명 많은 사람도 아니고 김현희도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김현희가 이제 이렇게 서약서를 하나 쓰더래요. 뭐 나는 가족들에게 그 사죄합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약서가 있어요 실제. 저도 그걸 봤습니다. 이제 그 날짜하고.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그 온 사람 중에 네가 사죄하려면 사죄했다는 그 어떤 뭐 행동을 보여라. 이제 그러면서 그 가족 중에 몇 사람이 너 책 잘 팔리지 않냐? 응? 그때 이제 뭐 김현희 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너 그 돈이라도 네가 이렇게 가족들에서 내놓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인쇄 수입에서 들어온 거에서 한 8억. 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먼저 선의를 가지고 인쇄를 아니에요.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짓말이고 어떤 그렇게 돼서 8억이 나온 거예요. 그 8억 사용額도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그 얼마 받았냐 가족들이 했더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도 200만 원 띄었대요. 어디서요? 200만 원은 이제 무슨 뭐 출연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칼 가족회 그 집행부 활동 뭐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200만 원 띄고 800만 원씩만 나눠줬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확인됐습니다. 가족들 일일이 다 손잡아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5명? 거짓말이에요. 예. 5명들한테. 예, 5명. 그걸로 딱 퉁친다. 그것도 안기부가 부른 사람들만.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김현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줬다는 것도 그것도 공중파에 나와서 그게 이렇게 거짓말 시킬 정도면 완전히 그 국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아 이게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가족들하고 사과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YTN도 그게 참 잘못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그저 가해자다 쳐요 김현희가. 그럼 피해자가 있잖아. 그렇죠. 피해는 115명이야. 그럼 11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러내서
그죠. 28주년이면 가족회 분들 불러야지. 그렇지. 네. 가족회 이쪽에서 대표가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가해자도 부르고 피해자도 불러서 그러면 서로에게 발언권을 주고 이쪽에서 억울한 사정이 뭐 있냐? 이 사건에 대해서 추모제를 임하면서 당신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왔냐? 그걸 물어봐야지. 어떻게 김윤희에게만 어떻게 살아왔냐 물어봐. 완전히 그죠. 이게 무슨 뭐 이게 공중파? 더구나 국가의 어떤 그 세금이 투입되는 그 방송이 누구를 위한 방송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게 보통 언론은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 측의 인터뷰를 담잖아요. 그럼요. 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한테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예. 들이밀어서 다 얘기할 수 있게 해줍니까? 예. 그리고 나는 참 김현희라는 사람이 사죄한다 떠드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들 몇 분에게 어제 YTN에서 한 거 사죄한 거 어떠냐 했더니 걔 왜 나왔냐고. 누구 또 속을 뒤집어 놓았냐고. 지금 김현희는 그런 식으로 사죄하면 안 돼요. 김현희가 YTN 나가서 사죄한다면요. 매년 11월 29일은 이 추모제를 하거든요. 예. 그럼 와야지. 그러죠. 그죠? 거기 갈 게 아니라 와야지. 가족들 찾아뵙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매년 여기 와서 아니 자기가 사역서 썼잖아. 그죠? 나는 가족들에게 정말 사죄드리고 가족들 위해서 평생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했잖아. 봉사하겠습니다 했어.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와야지. 와서 꽃도 놓고 분양도 하고 왜 여기는 안 오고 그 언론사에 나가서 거짓말만 시키고 사죄하지도 사죄한 것처럼 얘기하고 당사자가 당사자가 YTN이냐? 피해 당사자가 누구야? 자기 때문에. 그게 김현희가 진짜 폭파범이 맞다면 이라는 그렇죠. 전제죠. 저는 그렇게 보죠. 네. 그래서 저는 김현희는 폭파범이 아니에요. 김현희의 죄가 없다 이렇게 폭파범이 아니다 일단. 저는 네. 김현희는 전두환의 꼭두각시였다. 전두환의 꼭두각시. 그러나 폭파범은 아니다. 폭파범은 아니죠. 네. 김현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시신을 자기 남편의 시신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무슨 말까지 했냐. 자기 남편의 가방마저도 좀 해달라. 가방. 그죠? 아니면 자기 남편이 입고 왔던 그 당시에 입던 옷이라도 좀 달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아무것도 없어. 신발 한 짝 없어. 이 가족들은 그거죠. 그 김현희에게 너하고 한번 공개 토론하고 싶다. 그죠? 정말 공중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너에게 묻고 싶은 게 많다. 토론 좀 하자. 5번이나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답변이 없어. 답변이 없어. 그리고 무슨 사죄를 해.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사죄를 해. 왜 공개 토론을 왜 기피하냐고. 그죠? 자기가 진짜 그 사건을 그렇게 자기가 진술한 대로 했다면 떳떳하게 만나서. 그죠? 이분들이 궁금해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네. 왜 그걸 못 하냐고 왜. 왜 이렇게 숨어 다니고 가족들 피해 다니고 왜 못해? 나는 그렇게 봐요. 나랑 김현희하고 토론해도 좋겠어. 가족 만나기 싫으면. 그래야 되겠네요. 그것도 못 하는 거야. 안 기부 누가 나와도 토론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다 뒤에서만 그냥. 지금도 김현희는 국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기가 뭐 국정원한테 피해봤다? 무슨 피해를 받는데? 특별 사면까지 시켜준 국정원인데. 뭘? 그리고 YTN 나갈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YTN 나갑니까? 그렇죠. 그죠? YTN에서 뭐 나도 YTN 나가고 싶다고 해줍니까? 엄청난 권력의 백이 있기 때문에 YTN하고 연결되고, 그죠? 누가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지. 누가? YTN에다 압력 넣을 정도면 김현희 출연시켜라 압력 넣을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거쳐도 확인할 수 없는 게 그 증거일 수도 있겠죠. 예. 관리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노무현 정부 때 한두 살, 예. 1살, 3살 먹은 그 어린 애기들 젖먹이 끌고선 탄압받으면서 그렇게 그 쥐가 들락거리는 그런 옥탑방에서 피난 생활했다 그러는데. 피난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현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그죠?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2011년 6월 달에 6월인가 5월 달이에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데 2011년에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피해 복구 성금으로 김현희가 100만 엔을 성금으로 내놓습니다. 11년도에요. 2011년도에 100만 원 엔이면은 요새 환율로 따지면 한 800만 원 되죠. 뭐 지금 돼. 그죠? 800 잡으면. 아니 그 일본을 주무대로 활동했으면 자기가 어려워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쥐가 들끓는 옥탑방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일본 그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 피해 복구를 해서 100만 엔을 내놓을 정도.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아, 옥탑방에 사는 데 무슨 돈 있어 100만 원. 그것도 일본 돈으로 100만 엔을. 근데 그 제가 이게 어제 그 27일 날 YTN하고 인터뷰한 거 좀 적어놓고 딱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게 2003년도부터 뭐 탄압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네. 13년 넘게 피난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합치면 2016년도인데. 그렇죠. 이게 계산이 안 돼. 아까 초등학교 산수 못한 애라 그랬잖아요. 아 여기 하나 숫자에서 딱 숫자가 약한가 봅니다. 얘가 그 자기는 1살, 3살 되는 그지 어린애들 끌고선 등쳐업고 그렇게 피해 다녔다라는데 이 칼 858기 사건의 그 가족들 상황이 어땠어요? 그죠? 그때 대부분이 노동자들, 그죠? 갓 결혼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 그 사람들도 애기 1~2살 낳고선 아빠는 중동 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었어. 그죠? 자기는 피해 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어. 자기는 누가 죽었는데. 그거 갖고서 엄살 떨고 TV에 나와서 자기가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뭘 도망 다녀. 김현희가 TV에 공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야, 박근혜가 청와대 그 세월호 유족들 그죠? 같이 만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 다 여한을 풀어주겠다. 언제든지 만나러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사기 아니야 사기. 김현희 박근혜 냉혈 아닌 냉혈. 아니 진짜 폭파범이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하죠.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자기는 누가 시켰으니까 자기는 양심이 꺼릴 게 없다 이거. 저렇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김현희의 사죄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추모제 오지도 않으니까 더 김현희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희가 자기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가족들은 용서할 화해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정말 그죠? 추모제 한 번이라도 와서 무릎 꿇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놔주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나타나진 않는 거야. 어떻게 용서가 돼? 우선 뭐 김현희 씨의 그 진정성, 뭐 사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표가 추모제 생각하는 거. 오지도 않고. 그 이제 그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그 성명서 28주년 성명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성명서는 이제 그 저기 저희들이 이제 4가지 요구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뭐냐면은 그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거니까 전두환이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지고
그리고 사죄하라. 그게 이제 요구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두환에 대한 그죠?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 적이 없어. 지금 세월호 학살하고 박근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요구하고 합니다. 전두환,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사죄하라. 이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지개 공작. 이게 무지개 공작의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게 무지개 공작 전문 다 공개하라. 너희들 무지개 공작이 어떻게 김현희 진술 전에 김현희 진술과 똑같이 나왔냐? 그리고 수사 발표가 어떻게 똑같았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지개 공작의 전문을 다 공개하라. 국정원에게. 그다음에 김현희에게, 김현희 너, 우리가 공개 토론에 갔자. 우리가 5차례 요구했는데 또 한다. 왜 너 자꾸 피하냐? 김현희에게 공개 토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내일 요구 사항이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50대에 계셨던 이제 부인들이 지금 80 거의 80이 다 돼가죠. 그래서 지금 참 너무나 그 평생을 이 사건에 때문에 그 많은 분노가 화병이 쌓여갖고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진짜 20대 그 중반의 아들들이 또 많이 갔었어요. 중동에. 그 부모들은 죽을 때 참 슬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2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들 장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았어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내 아들 살려내라.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눈을 못 감았어. 하여튼 이렇게 이 전두환, 이 살인마, 이 악마, 뭐 박근혜와 똑같지만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학살시켜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몰아넣는 이런 사악한 집단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가족들을 보면은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이 사건 내가 집행위원장 맡으면서 무슨 월급 받아요. 여기서 무슨 활동비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저도 내 교통비, 내 밥값 가지고 내가 지금 벌어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우리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지금 정말 전두환 닮아가는 이 모습은 이 나라의 또 비극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첫째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나만 알지 말고 주변에 좀 같이 널리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들 외롭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뭐 축구방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어쨌든 이 칼 858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또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신부님이 또 든든하게 계셔가지고 반드시 진상 규명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 여러 차례 또 그 자료화면을 동원해가지고 제작된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요. 많이 참고를 하시고 또 저희 방송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감춰지고 또 이렇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예? 이런 비극이 또 올 거라는 거. 네. 참 모두가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네.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